강동우의 삶은 재정적 안정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철저히 계획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생활을 쫓기보다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분수에 맞는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김지수를 만나기 전까지 동우의 삶은 부동산 자산, 관리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중심으로 꽤 예측 가능하게 흘러갔습니다. 지수의 활기찬 성격은 그의 조용한 성품과 균형을 이루었고 두 사람은 단단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차이, 특히 생활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재정적 안정을 우선시한 반면 지수는 사회적 교류와 화려한 생활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함께 공존했습니다. 동우는 나쁜 일은 대개 3번 연달아 온다는 징크스를 믿었는데 어느 금요일 오후 첫 번째 불운이 닥쳤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일하던 동우는 다른 동료들이 돈을 펑펑 쓸 때도 수수료를 꼬박꼬박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상사인 박진만 부장은 동우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자주 비판하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동료들처럼 소비하며 품위를 유지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박 부장은 팀원들을 한 명씩 사무실로 불러들였고 이윽고 동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동우의 성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필요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박 부장은 동우가 그동안 모아둔 저축액 덕분에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다른 동료들보다 해고 대상자로 더 적합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동우는 자신의 재정적 책임감이 오히려 처벌의 이유가 된 이 상황에 충격을 받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박 부장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고 동우의 외모와 생활 방식이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박 부장은 동우를 내쫓으며 책상을 정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우는 175cm의 몸을 곧게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이 늘 강조하시던 저축의 중요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8년간의 저축과 투자 덕분에 그는 약 4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저축이 거의 없던 동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동우는 원한다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부동산 매물을 찾는 일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는 박 부장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개인 물품이 거의 없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회사 소유였지만 동우는 자신이 공들여 만든 최신 사업 제안서를 개인 하드드라이브에 옮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박 부장은 운송회사에서 직접 연락해온 그 제안서가 이제 동우 자신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우는 다른 업무 파일은 삭제하지 않았으며 복수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떠날 때 동료들 중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지만 늘 아웃사이더였던 그에게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앞날을 빌어주었지만 현재의 경기 침체를 회사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낡은 트럭에 짐을 싣고 지수와 미래를 상의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축해둔 돈에는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며 동우는 장단점을 따져보았습니다. 금리가 최저치였을 때 집을 산 덕분에 대출 상환금은 낮았고 헬스장 회원권을 끊는 대신 조깅을 하고 저렴한 덤벨 세트를 사면 운동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고 비용 절감을 위해 뒤뜰에 연못을 만들고 싶어 하던 지수의 요구를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보기와 집안일의 대부분을 동우가 책임져서 지수가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그는 책임 분담을 믿었고 지수 역시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이를 고맙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인쇄 관련 회사는 해고 위험이 낮았고 아직 아이가 없었기에 보험료 등의 지출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동우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아이를 갖기에 좋은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모두 갚았고 정기 점검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의 트럭은 낡았지만 튼튼했고 지수의 차도 최근 할부가 끝나 유지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실직은 그가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며 동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동우는 자신의 차고 주차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웃인 민호와 혜진 부부의 신형차였습니다. 혜진이 놀러온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동우는 지수에게 해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짐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봄의 날씨는 쌀쌀하고 흐렸기에 뒤뜰 테라스에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거실이나 주방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탁자에 내려놓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우는 지수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뢰는 여전했지만 침실로 다가가는 순간 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두 번째 불운이 바로 그들의 침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수년 전 파티에서 지수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금발과 푸른 눈, 활기찬 성격에 매료되었던 그날 말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우와 지수는 신체적으로 친밀해지기 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뜨거운 입맞춤과 애무를 나누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깊은 교감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우는 오랜 친구인 민호가 지수와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전에도 판타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동우는 지수가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동우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자 침대에 함께 있던 혜진이 그를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우를 반기며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우가 함께하기 딱 좋은 시간에 왔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났고 온몸에 키스 마크가 가득한 지수는 동우에게 합류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동우가 끼어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동우는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트너 교환이나 개방적인 관계에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동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실직의 충격과 아내의 배신이 동시에 닥쳐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넷이 함께하는 아이디어에 들떠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동우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챙길 게 있다며 말을 더듬고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주춤했지만 동우의 고뇌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우는 서둘러 방을 나와 태블릿, 노트북, 휴대폰 충전기 등 필수품을 챙겨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시동을 거는 것이 인생의 한 장을 닫는 의미임을 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였습니다. 지수가 목욕가운 차림으로 달려나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동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동우는 정처 없이 운전하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지수와의 관계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사람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유일한 여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공유했고 지수는 지금까지 함께하는 삶에 불행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동우는 그녀가 불행하다는 그 어떤 징후나 행동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멍한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서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원도 근처까지 가서야 연료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 자신이 예상보다 훨씬 멀리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익숙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보이자 그는 마지못해 차를 세웠습니다. 거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지만 기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주유를 마친 후 커피와 간식거리를 샀고 왕복 2차선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계속 향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그는 강원도 평창의 한 한적한 마을 경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다시 켜지자 그는 근처 작은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쉬기로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운전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관령 근처의 이 마을은 어린 시절 휴가 때 본 것 같아 낯익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연료를 아끼려고 시동을 껐지만 금세 추워져서 히터를 켜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보닛 아래에서 굉음이 나더니 배터리 문제로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세 번째 불운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낡은 외투를 찾아 몸을 감싼 동우는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가끔 차 밖으로 나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를 거닐었습니다. 서울의 빛 공에 가득한 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감탄하며 아침을 맞이한 그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커피와 아침 식사로 몸을 녹인 후 트럭 수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인 영희는 정비소를 운영하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주었고 곧 동우의 트럭은 견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우에게 현금이 얼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써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그는 지역 농협으로 가서 새 계좌를 개설하고 수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박 부장의 전화를 피하려고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자 지수, 민호,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온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지수가 부모님께 연락해 자기 입맛대로 상황을 전달했을 거라 짐작한 동우는 어머니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수와의 별거 소식을 알리고 그녀가 자신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자산을 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시간 후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로부터 우려 섞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동우와 지수의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우의 요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무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우는 비록 자신이 그곳에 살지는 않겠지만 지수가 살 곳은 있어야 하기에 주택대출금과 공과금을 포함해 매달 250만 원씩 지수에게 송금해 주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지수가 금융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트럭 수리에 며칠이 걸리는 동안 추적을 피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용을 고민하던 그는 다시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던 중 근처 목장들이 임시 일자리를 찾기에 적당해 보였습니다. 영희가 제안한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술이 목장 일에 맞을지 의문이었고 작은 마을의 일자리 부족도 걱정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동우는 영희에게 목장 일자리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겨울 동안 일손이 필요한 대형 한우 목장 주인인 한석호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우는 10대 시절 읽었던 소설 속 섭으로 간 이방인이 그곳의 삶에 적응해가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존경을 얻기 위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한 사장에게 연락했고 그는 동우와 대화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우는 목장 주인에게 다가가 그를 관찰했습니다. 한석호 사장은 60대 중반의 거구의 근육질이었고 굳은 살 박인 손과 늘 가늘게 뜨고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장은 동우를 육체 노동에 익숙지 않은 도시인으로 평가했지만 일단 자리에 앉아 목장 일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장은 탁자 너머로 손을 내밀어 동우와 악수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장은 마을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동우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장이 부동산 업계를 알리었고 지수가 여기까지 찾아올 방법도 없었기에 이름을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고 한 사장은 대관령 산자락에 위치한 수십만 평 규모의 목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들의 방목과 사료 관리를 위해 드넓은 초지를 이동하며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창 바쁜 시기였고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한 사장이 동우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묻자 동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겪고 삶을 정리하는 동안 은둔할 곳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축산업 기술은 없지만 힘든 일을 배우며 머릿속을 비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에서 변화를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한 사장은
동우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목장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동우의 트럭이 수리 중이었기에 한 사장의 차에 탔습니다. 목장으로 가기 전 작업복을 사기 위해 상점에 들렀고 마을에서 30분 정도 달려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사장은 목장을 견학시켜주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장비 창고와 한 사장 부부가 사는 본체를 둘러본 후 그들은 직원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넓은 조립식 주택이었는데 동우가 상상했던 허름한 오두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사장은 동우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숙소에는 공용 주방이 있었고 공용 냉장고와 별도로 각 직원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보관함이 있어 식재료 문제로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한 사장은 동우의 냉동고 칸을 지정해주며 필요한 음료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숙소 열쇠를 건네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는 충분히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도에 있는 컴퓨터로 레시피를 찾을 수 있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 사장은 다른 직원들의 방을 지나 동우의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더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TV, 그리고 전용 욕실까지 갖춰진 넓은 방에 동우는 놀랐습니다. 한 사장은 침구류와 여분의 수건이 있는 수납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우는 만족했습니다. 개인 세면 도구가 더 필요했던 동우에게 한 사장은 아내 영숙 씨가 읍내에 나갈 때 사다 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우는 재빨리 목록을 적어 전달했고 영숙 씨는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동우는 다른 직원인 박 대리와 용팔이를 소개받았습니다. 박 대리는 동우에게 강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그를 산악용 다목적 차량 UTV에 태워 초지로 데려갔습니다. 박 대리는 출산 시기를 앞둔 소들을 밀착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곧 새끼를 낳을 암소들을 가리키며 늑대나 들개로부터 송아지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고 호신용 장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식자를 쫓기 위해 초지를 한 바퀴 돈 후 그들은 사격 연습을 위해 멈췄습니다. 동우의 실력에 만족한 박 대리는 독사와 같은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일러주었습니다. 아직은 추워서 뱀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새끼를 낳고 있는 소를 발견했습니다. 박 대리는 축산업의 생명 존중과 토양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자 박 대리는 귀표를 달고 비타민과 항생제를 투여하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소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박 대리는 약한 송아지는 가끔 축사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송아지는 건강해 보인다며 어미 곁에 두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미의 젖을 찾았습니다. 박 대리는 생존 본능이 강한 송아지를 보며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며 허허 웃었습니다. 지수와의 일로 괴로워하던 동우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하며 묘한 위안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박 대리는 계속해서 목장의 다양한 장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우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장의 모든 차량은 열쇠를 안에 둔 채 잠그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혹독한 날씨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동우에게 두툼한 작업복과 모자를 더 챙겨주며 밤샘 점검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마다 소들을 살펴야 했고 비 예보가 있었기에 체온 유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리는 사료 공급용 크레인이 달린 트럭 조작법을 시연했습니다. 동우는 그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옛날처럼 일일이 횟집을 나르던 시절과 비교하며 박 대리는 번식기 관리와 임신, 감정 등 목장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진 소들은 처분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동우는 자신이 알던 세상과 이곳의 차이에 압도되었습니다. 거친 노동과 현대적 편의시설 사이의 균형, 그리고 목장 사람들 간의 끈끈한 신뢰를 느끼며 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영숙 씨가 생필품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박 대리는 자신의 음식을 동우와 나눴고 고마운 마음에 동우는 저녁 식사로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를 요리했습니다. 식사 후 박 대리는 예전 지수와의 삶을 회상하며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속였을지 자조했습니다. 용팔이는 식탁을 정리했고 동우는 옷을 세탁기에 돌린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동우는 부동산 사업 제안서를 수정하려 했지만 목장의 전파가 약해 애를 먹었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 전화에 상대방이 불쾌해하기도 했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조율한 후 집 안으로 들어온 동우는 지수로부터 온 수많은 부재중 메시지를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찾으려고 안달이 났겠지만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송금해준 돈이면 생활비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새벽 1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잠들었습니다. 동우는 새벽 2시에 박 대리와 함께 소들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첫 송아지 분만을 돕는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야가 좁아 힘들었지만 첫 번째 분만을 성공적으로 도왔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금세 일어섰고 어미 소가 태반을 먹는 동안 동우는 박 대리의 지도 아래 귀표를 달고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후 용파리가 교대했고 동우는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새벽 5시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채 태어난 송아지를 치워야 했습니다. 포식자들을 유인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사료를 주고 점검하는 일과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한 달 내내 동우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이 푸르러지자 그는 말을 타는 법과 울타리를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번 떨어지기도 했지만 금세 요령을 익혔습니다. 박대리와 용파리는 그에게 밧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자꾸 실패했지만 그들의 인내심 있는 지도 아래 동우는 점차 발전했습니다. 4월 말쯤 울타리 수리가 완료되어 소들을 방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밧줄 실력도 늘었지만 낙인 찍기 작업에서는 송아지를 붙잡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목장은 정오쯤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그 전에 근처 이웃 목장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동우의 트럭 수리는 끝났지만 목장에서는 필요 없었기에 읍내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무렵 한 사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우 씨, 조만간 아내가 자네 위치를 알아낼 것 같네. 읍내에 세워둔 트럭 때문에 경찰들이 탐문 수사를 시작했어. 실종 신고가 들어온 모양이야. 동우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지 않았기에 경찰이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직 나한테 직접 오진 않았지만 곧 오겠지. 자네가 떠날 필요는 없네만. 왜 아내와 연락도 안 하고 여기 있는지 궁금하구먼. 동우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직과 아내의 외도, 그리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저축이 충분하고 지수에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지만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장 일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한 사장은 지수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고 동우는 영원히 숨을 수는 없겠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사장은 경찰이 조만간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를 동우 대신 강원이라 부르며 받아들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찾아오면 무전으로 미리 알려줄 테니 대응은 동우가 직접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동우는 감사를 표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지역 경찰관이 목장을 방문했고 동우는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생존 사실은 알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공권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동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트럭이 추적당할 것임을 안 동우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민호와 혜진 부부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장과 상의했고 사장은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동우는 필요한 물품을 주문했고 일주일간 배달이 이어졌습니다. 짐을 싸고 호신용 장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낙인 찍기 시즌이 시작되었고 육체 노동은 잡념을 떨치기에 제격이었습니다. 송아지들을 분류하고 낙인을 찍는 일은 힘들고 지저분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동우는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한 사장은 이제 그가 영락없는 목장 사람 같다며 허허 웃었습니다. 동우는 당분간 자리를 비우는 동안 짐을 맡겨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사장은 영숙 씨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중 한 명이 동우의 아내라고 주장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동우가 다른 목장에 일하러 가서 며칠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지수가 다시 오기 전에 동우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포기하고 돌아가 짐을 챙길 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된 한 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박 대리와 동료들에게는 작별 인사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박 대리가 나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나, 강원? 동우가 답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좀 보려고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인가? 동우가 긍정했습니다. 박 대리의 추측대로 동우는 말했습니다. 네, 아직 그녀를 대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찾아온 걸 보니 이제 떠날 때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대화하겠지만 지금은 계속 움직이렵니다. 박 대리는 어디로 갈 건지, 트럭은 어쩔 건지 물었습니다. 동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방향은 못 정했어요. 트럭은 아마 그녀가 감시하고 있겠죠. 나중에 찾으러 올 겁니다. 짐을 챙긴 동우는 모자를 고쳐 쓰고 말에 올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큰 길을 피해 이동하며 지수가 자신을 찾기 어렵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캠핑 도구, 간편식, 물, 여벌, 옷, 그리고 전자기기용 태양광, 충전기 등 필수품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동우는 한 목장에 도착했고 주인인 노태수 씨가 그를 반겼습니다. 노 사장은 한석호 사장으로부터 동우가 지나갈지 모르니 일손이 필요하면 쓰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우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70대인 노 사장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 넓은 목장을 관리할 일손이 절실했습니다. 동우는 말들을 돌보며 다시 평온한 삶을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 사장의 아내인 숙자 씨가 정성스러운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노 사장은 목장을 안내해 주었고 동우는 일주일 내내 울타리를 고치고 사료 더미를 옮겼습니다. 어느 오후 노 사장은 누군가 동우를 찾으러 왔었다고 전했습니다. 노 사장은 모르는 사람이라 돌려보냈지만 그들의 태도가 의심스러웠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우는 감사를 표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지 묻자 노 사장은 근처 목장들을 뒤지고 있으니 조만간 다시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가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녀가 이제 제 삶을 찾아가길 바랐습니다. 동우는 말과 짐이 있는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 외모도 변했습니다. 숙소의 인터넷을 이용해 트럭의 위치를 확인하고 한 사장과 부모님께 위치는 알리지 않은 채 잘 지내고 있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든든히 아침을 먹은 동우는 짐을 챙겨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원도 홍천 근처로 보급품을 주문해 두고 일주일 뒤 그곳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비 때문에 속도가 늦어졌지만 낡은 마구간을 찾아 대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들을 돌보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며칠 뒤 날이 갰고 주말쯤 홍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시냇가에 말을 메어두고 읍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급품을 챙기고 시원한 콜라 한 캔을 즐겼습니다. 주문한 물품을 찾은 뒤 도서관에 들러 뉴스도 보고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지수가 계속해서 행방을 묻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동우를 지지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길 권하셨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동우는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을 꼭 찾아내겠다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혜진인 듯했고 그녀는 동우가 발견되길 원치 않는 것 같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숨겨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혜진에게 진작 다자연애, 폴리아모리에 대해 동우와 상의했어야 했다며
다른 사람을 관계에 들이고 싶어도 동우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음을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동우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비탄에 짐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동우를 찾는 일의 어려움과 그 때문에 자신들의 본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 남편이 실종됐다고 말해서 배려받고 있긴 하지만 다시 찾으러 오기 전까진 몇 주간 일해야 해. 그가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이 강원도 산골짝 어딘가에 있겠지.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차도 없이 일을 할 순 없을 거야. 새 차를 사서 대관령에 트럭을 버려두고 우리를 따돌린 걸까?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고 동우는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이후로 기름값 말고는 돈을 거의 안 썼어.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단서는 첫 번째 목장에서 경찰이랑 대화했다는 것뿐이야. 목장 주인이 미리 귀띔을 해준 게 분명해.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나 보지? 지수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동우가 목장 일을 하는 건 상상도 안 돼. 걘 평생 사무직이었잖아. 인터넷도 없고 문명 혜택도 없는 곳에서 원시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동우는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목장 생활에 대한 편견을 떠올리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혜진의 무심한 발언들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반감을 사서 도움을 못 받게 만들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강동우가 아닌 완전히 다른 강원이라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목부로서의 삶과 예전의 정체성을 언젠가는 합쳐야 하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혜진아, 도서관에 다시 가보자. 동우는 변호사한테 메일을 보내야 하니까 인터넷을 쓸 거야. 내가 비밀번호를 아니까 로그인 기록을 보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동우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민감한 정보를 삭제해야 했습니다. 두 여자는 동우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데다 지수가 끔찍이 싫어하던 스타일이라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동우는 커피를 마시고 필요한 물품들을 샀습니다. 캠프로 돌아온 동우는 누군가 자신의 짐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호신용 장비를 꺼내 겨누었습니다. 손들어. 동우가 명령했습니다. 괴한은 멈칫하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선 얼굴을 본 동우는 그가 민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동우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동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방 뒤진다고 나올 사람이 아니지. 당장 가방 비워. 동우는 단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이 동네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야. 당장 다 꺼내. 사람 찾는 게 도둑질의 핑계가 될 순 없지.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정말 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 제일 친한 친구 동우가 자기 아내랑 제 아내를 구하러 갔거든요. 그 친구를 찾으러 읍내에 왔어요. 근처에서 캠핑 중일 것 같아 가방 주인 확인만 하려던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동우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믿어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당장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저 통나무 위에 올려놔. 안 그러면 다신 못 걷게 해주지. 민호가 주춤하자 동우가 위협적으로 반응했고 겁에 질린 민호는 서둘러 지시를 따랐습니다. 수염과 모자 덕분에 민호는 동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가진 게 없음을 확인한 동우는 물건을 제자리에 두게 한 뒤 그를 캠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동우가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지?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통받고 있어요. 집에 데려가서 쉬게 해주고 싶어요. 아내가 사과하고 싶어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녀는 동우를 사랑하고 있고 그는 벌써 몇 달째 떠돌고 있단 말입니다. 민호는 동우를 유심히 살피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강원이라고 부르시오. 동우가 답했습니다. 민호는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냐며 의심했지만 동우는 적당히 둘러대며 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 마시오. 복잡해지기 전에 당장 여기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요. 겁에 질린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동우는 변장이 성공했음을 알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10분 만에 캠프를 정리하고 흔적을 지우며 말을 끌고 시냇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홍천을 우회해 울타리를 넘으며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습니다. 밤이 되자 한 목장에 다다랐고 그곳에 여주인 마님과 노모는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동우가 왜 모르는 이방인을 이토록 잘해주냐고 묻자 마님은 웃었습니다. 강원 씨, 읍내에 당신을 찾는 바보셋이 또 나타났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입을 열지 않았죠.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알지만 당신이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니까요. 그들은 계속 찾겠지만 결국 돌아갈 겁니다. 2주마다 와서 묻고 가는데 우린 당신이 여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당신의 사연을 들려줄 날이 오겠지만 사실 소문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동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사연을 처음부터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쁜 일은 3번 온다는 믿음 말이에요. 가끔은 그 나쁜 일들이 축복이 되기도 하죠. 실직요? 당신의 전 상사는 정말 별로였네요. 늘 분수에 넘치게 살라고 강요했다면서요?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당신 방식대로 일할 수 있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내의 외도를 안 것도 불행 중 다행이죠. 모르고 계속 속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트럭이 고장난 덕분에 이곳에 새로운 삶을 만났으니 신이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님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어요. 아내도 당신을 몰라봤고 아까 그 친구도 긴가민가했을 거예요. 수염에 긴 머리, 안경도 안 썼으니 딴 사람 같죠. 목소리도 과묵해져서 걸걸해졌고요. 민호라는 친구는 당신 총에 겁먹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동우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민호 녀석, 제 무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마님은 크게 웃으며 내일 읍내에 나가면 이 재밌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동우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정말 재밌으신 분이네요. 따뜻하고 친절한 그녀는 엄격했던 그의 어머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며칠 더 그곳에 머물다 다시 읍내로 향했습니다. 읍내 외곽에 캠프를 치고 걸어서 도서관으로 각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우는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국외 계좌로 분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수가 그 돈에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가군도 가군고세를 국외 계좌로 국외스로 가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자산 명세를 요구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우는 이혼 시 재산 50% 분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지수가 나를 못 찾아서 서류를 송달하지 못하면요? 김 변호사는 당신을 못 찾아도 법원은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순 있지만 판사들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싫어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법원은 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재산을 챙겨 가족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가정하므로 실직 전까지 고소득자였던 동우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변호사는 동우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법원은 도망간 남편을 징벌하는 의미로 그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대도시 법원일수록 남성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우는 지금 머무는 강원도로 거주지를 옮겨 이곳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졌기에 그곳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동우가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우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죠. 저는 계속 이동할 겁니다. 그녀가 저를 찾기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나중에 다시 연락하죠. 며칠 뒤 동우는 읍내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을 하나 샀습니다. 신호가 잘 잡히는 곳에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걸려다 그녀가 직장에 있을 시간임을 떠올리고 회사로 전화를 걸어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사무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지수 대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동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놀랍네. 아직 내 성을 쓰고 있어? 민호 성으로 바꾸지 그래? 지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누구세요? 장난 전화인가요? 동우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남편 목소리도 못 알아봐? 민호 목소리가 더 익숙한가 보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니 의외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비웃고 있을 줄 알았다는 동우의 말에 지수가 물었습니다. 동우 씨, 정말 당신이야? 장난 아니지? 동우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인 척 하겠어? 나를 보면 연락하라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다면서. 제보 전화는 대부분 가짜였겠지만 가끔은 유용한 정보도 있었겠지. 이건 내 번호가 아니니 추적할 생각 마. 이제 나를 찾는 건 그만두고 이혼 서류나 접수해. 법원에서 재산은 반으로 나누라고 할 테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나를 잊고 내 인생 살아. 지수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동우 씨, 내가 잘못했어. 보고 싶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직접 만나서 내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줘. 동우의 목소리는 다시 냉담해졌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친구랑 바람을 피우고 그걸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해? 내 등 뒤에서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었어? 거짓말 마. 내가 그날 일찍 올 줄 몰랐던 거잖아. 지수는 주춤하더니 인정했습니다. 다자연의 폴리아모리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 반응이 무서웠어. 내 예상이 맞았네. 당신은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조롱이 동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난해? 당연한 거 아냐? 동우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상관없어. 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으니 나 좀 내버려둬. 침묵이 흐른 뒤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우리 집, 우리 침대로 돌아와줘. 제발 전화 끊지 마. 동우는 짜증과 체념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하지? 내가 매달 250만 원씩 보내주고 있고 넌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을 텐데. 민호랑 혜진이가 있잖아. 왜 내가 필요해? 걔들이랑 있는 게 그렇게 좋다며. 그럼 내가 옆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꺽꺽거리며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이해 못해. 혜진이랑 민호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그들은 절대 당신을 대신할 수 없어. 우리 사이의 유대감,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들은 그들과는 가질 수 없는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동우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너랑 다시 만날까봐 걱정하는 거 말고는 내 생각 안 해. 그냥 다 버리고 떠날지, 내 뺨을 한 대 칠지, 아니면 옛날 방식대로 정의 구현을 할지 고민 중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날 방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우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서는 바람 피운 여자랑 그 정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썼지. 여기 사람들의 절반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나머지는 내가 너랑 같이 살았던 게 바보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도 몰라. 경고라고 생각하고 잘 새겨들어. 지수는 계속 울었고 동우는 주변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가리고 누군가에게 괜찮다며 남편과 통화 중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전화를 받기 전 동우는 끊어버렸습니다. 동우는 전화를 끄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수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제 다음 목적지, 날씨, 그리고 다음 목장 일을 돕는 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향해 있었습니다. 배신의 기억이 가끔 스칠 때를 제외하고는 지수와 실패한 결혼 생활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거리를 두는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고 무관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조만간 그녀와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깨 한번 으쓱하고 넘길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는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인들을 통해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우는 캠프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장의 한 사장 부부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있었기에 첫서리가 내리기 전 안정적인 거처를 찾고 싶었습니다. 대관령으로 향하던 중 지평선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산불일까 걱정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연기가 잦아들었고 불길은 잡힌 듯 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초지에 추락한 헬리콥터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풀밭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자 근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잔해 사이에서 한 여성이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동우가 크게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그녀는 주저없이 동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우가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 추락했는데 구조대가 곧 올 줄 알았거든요. 동우는 말에서 내려 물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으신 건가요? 아니요, 동료 희진이가 다쳤어요. 저기 가림막 아래에 있어요. 척추가 부러진 것 같아요. 조종사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인 듯 했습니다. 헬리콥터라니 어디로 가시던 중이었나요? 원주에서 속초로 가던 중이었는데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종사님이 착륙을 시도했지만 엔진이 꺼졌고 고도가 너무 낮아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했어요. 추락 후 희진이를 겨우 끌어냈지만 불길이 번져서 기장님은 구하지 못했어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으니 고통은 없으셨기를 바랄 뿐이에요. 동우는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속초로 가는데 왜 이렇게 서쪽 산골로 오신 거죠? 그는 북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은 저 방향이고 지금 완전히 반대로 오셨어요. 그녀는 망연자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우리를 못 찾았군요. 전기 계통 문제로 위치 추적이 안 된 상태에서 구조대는 동쪽만 뒤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종사는 GPS를 믿지 않았고 무전기도 고장 났으며 위성 전화도 쓰기 전에 추락했습니다. 동우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성 전화를 쓸 수 없나요? 불길 속에 타버렸어요. 구급함은 챙겼지만 전화기까진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녀가 후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여기는 일반 휴대폰 신호도 안 잡혀요. 여기서 남쪽으로 15km 정도 가면 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울타리가 험하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가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형 지물을 제 지도에 표시해뒀어요. GPS 좌표를 찍어갈 테니 구조대가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여기 제 진말을 두고 갈게요. 식량과 버너, 텐트가 있으니 필요할 때 쓰세요. 구급대원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 위치 발신기가 작동할지도 모르니 헬기 근처에 있을게요. 동우는 재빨리 진말에서 짐을 내리고 말뚝에 묶은 뒤 다른 말을 타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구조대가 오면 제 말과 짐은 그냥 두라고 하세요. 제가 나중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녀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우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울타리를 낮춰 말이 안전하게 넘을 수 있게만 하고 수리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동우는 몇 시간 만에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한 사장이 집에 있어 바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와 구급차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에 한 사장과 직원들은 트럭과 ATV에 담요, 음식, 물, 붕대 등을 가득 싣고 동우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좌표를 확인한 동우는 남아서 말들을 돌봤습니다. 하늘에 헬기 몇 대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고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위치를 파악한 모양이었습니다. 구급대원과 희진 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말들을 쉬게 한 뒤 동우는 진말과 보급품을 챙기러 돌아가며 아까 낮춰두었던 울타리들을 다시 고쳤습니다. 사고 현장에 돌아오니 소방대와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며 사고 조사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시신은 아직 수습 중이었지만 동우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배지를 단 한 남자가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당신 성함을 아직 모릅니다. 조사관들이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강원이라고 불리는 분이 맞습니까?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냥 강원이라고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아내를 마주할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이동해야 하거든요. 제 아내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는 방향 말입니다. 경찰관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동우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의 본명을 알고 있었고 조사관들에게 전달하되 언론에는 비밀로 했습니다. 동우는 모르는 사이 그의 행적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민호 일행은 계속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사람들은 매번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하루 사이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를 봤다는 등 엇갈린 정보만 주었습니다. 목장주들이나 여행객들을 도왔다는 영웅담이 퍼졌고 누구나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을 한 명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고독한 보안관처럼 하얀 모자를 썼다고 했고 어떤 이는 검은 모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들도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거의 100마에 가까운 말을 탔다고 했고 누구는 얼룩말을 탔다고 했습니다. 지역 승마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등 과장된 소문까지 더해져 그의 위상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그가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도와준 진정한 신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우가 한 사장의 목장에 가까워졌을 때 한 경찰관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동우는 큰 길을 피해 이동해 왔기에 의외의 만남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성문에서 기다리다 동우가 다가오자 아는 척을 했습니다. 이보게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동우는 말 위에서 답했습니다. 그러시죠. 시간은 좀 있습니다. 곧 도착이거든요.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석호 사장네 목장 가는 길인가? 거기랑 꽤 친하다고 들었네. 동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스승이자 사장님 같았던 분이죠. 겨우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훨씬 오래된 기분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일손이 필요하시겠죠. 아마 반가워하실 걸세. 저번에 통화할 때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시더군. 자네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물었습니다. 아내랑은 통화해봤나? 아직 가끔 연락이 오네만. 동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 통화했습니다. 이혼하고 제 갈 길 가라고 했죠. 왜 계속 자네를 괴롭히는 걸까? 경찰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자네에 대한 소문들 때문이 아닐까 싶네. 소문요? 동우가 궁금해하자 경찰관은 그간 퍼진 영웅담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 구출 사건부터 승마 대회 우승까지 동우는 기가 찼습니다. 겨우 한 번의 여름 동안 사람이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우가 고개를 젓자 경찰관은 웃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하지만 약간의 신비감과 로맨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이 섞이면 이야기는 살아 움직이는 법이라네. 동우는 낄낄거렸습니다. 무슨 옛날 무협소설 같네요. 이름만 실명이고 내용은 다 지어낸 것 같고요. 뭐 요즘 그런 게 잘 팔리지는 않겠지만 웃긴 건 SNS에 자기가 강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셋이나 있다는 거야. 누가 진짜인지 싸우기까지 한다네. 웃기게도 아무도 자네 본명은 모르거나 안 쓰더라고.
자네가 신비주의를 유지해주니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거지. 검은 마스크만 쓰면 무슨 각시탈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경찰관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우는 수염을 만지며 영웅 노릇하려면 수염부터 깎아야겠네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정겨운 대화 후 경찰관은 동우를 보내주었고 그 만남의 이야기가 동료들에게 전해지며 전설은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동우는 한 사장의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동안 일손이 필요한지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곳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추운 계절 동안 이동하며 쌓은 말 타는 실력도 꽤 늘었기에 도움이 될 거란 자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 사장이 필요 없다면 노태수 사장에게 연락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동우의 등장은 조용했습니다. 서부 영화 주인공처럼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미리 발견했는지 한 사장 부부와 박 대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 이방인 친구. 따뜻한 커피 한 잔이랑 편한 의자가 필요해 보이는군. 한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우도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간절했습니다. 말들을 마구간에 드려도 될까요? 한 사장은 고민하는 척 장난을 쳤습니다. 자네, 지난 여름에 그 강원이가 맞는가? 영숙 씨가 한 사장을 가볍게 때리며 거들었습니다. 강원 씨, 저 영감 말 무시하고 얼른 말 정리하고 들어와요. 한 사장과 박 대리는 동우의 짐을 나르고 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동우를 직원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동우가 쓰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박 대리는 무법자라는 별명의 재석이라는 신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강원, 이 친구는 재석이야. 아직 풋내기지만 기대가 큰 녀석이지. 박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석은 전설적인 강원을 직접 보게 되어 영광이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중에 박 대리는 재석이 18살이라고 하지만 한 사장은 16살 가출 청소년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경찰에 확인 중이지만 당분간은 비밀로 하고 목장에서 돌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동우의 귀환을 환영하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동우는 여행 중 겪은 일들, 특히 홍천 식당에서 지수와 민호의 대화를 엿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장과 박 대리는 민호와 마주쳤던 이야기를 특히 재밌어 했고, 재석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동우의 영웅담에 살을 붙여 과장된 이야기를 만들며 즐거워했습니다. 한 사장이 헬기 구조 사건을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냈습니다. 인터넷 소문에 따르면 말이야. 한 사장이 웃으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번개가 치는 순간 말에서 뛰어내려 기절하려는 구급대원을 받아냈다지? 그리고 풀로 움막을 지어 그들을 보호하고 폭풍우를 뚫고 달려가 기지국을 해킹해서 구조 요청을 했다던데. 조종사를 잔해에서 꺼내 기도까지 해줬다며? 동우는 황당해하며 정정했습니다. 구급대원 이름도 몰랐고 조종사분은 이미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행 중 들었던 엇갈린 목격담과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몇 달 만에 말로 그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힘들었기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동우의 얼굴을 살피며 상처는 없는지 확인하고 마을마다 동우가 여성을 구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농담했습니다. 괴한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무용담들은 그의 전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새로운 동료가 함께한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신입 재석이도 이제 긴장을 풀고 동우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마지막에 한 사장이 동우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일손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이제 방랑은 끝내려고요. 만약 지수가 다시 나타나면 제대로 대화해서 끝낼 겁니다. 집이랑 재산 절반도 줄 생각이에요. 이혼에 동의한다면 좋게 끝내겠지만 만약 소송을 걸어온다면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서 그녀와 정부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죠. 한 사장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자네 자리는 언제든 비어있네. 이제 겨울 사료 준비만 하면 되니까 자네가 있으면 금방 끝나겠어. 소들만 잘 살피면 되네.
영숙 씨도 거들었습니다. 여기가 자네 전설의 시작점이니까 자네 안부를 물으러 오는 손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팬이 꽤 생겼나 보네요. 손님이 오면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소문은 다 믿지 말라고 말해줘야죠. 한 사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 물었습니다. 사고 때 그 희진 씨라는 분 퇴원하면 만나볼 건가? 중상이라던데. 동우가 동의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요. 당시 구급대원이 상황 처리를 잘해주셨어요. 제 텐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최소한의 도움만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동우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장이 대관령 읍내에서 자신의 트럭을 가져와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중고마 트레일러를 구해 트럭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는 강릉에 나가 낡은 옷들을 새로 샀습니다. 수염을 다듬고 새 모자를 쓴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손님이 올 때마다 동우는 직접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들을 들으며 헛웃음이 났지만 그는 한동안 목장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해가 짧아지며 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겨울 사료 준비를 마치고 울타리를 점검하며 밧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호신용 장비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올 것이 왔습니다. 지수가 민호와 혜진 부부를 데리고 목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수는 집 안으로 안내되었고 동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민호와 혜진은 문전 박대를 당해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박 대리가 조용히 타이르자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박 대리는 나중에 한 사장에게 산골의 외진 곳에 이름 없는 무덤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줬더니 기가 죽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며 지수를 기다렸습니다. 한 사장 부부는 지수를 식탁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친구의 적이자 배신자로 여겼기에 형식적인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30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주방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그녀가 알던 남편보다 훨씬 커 보였고 낯설었습니다. 긴 머리, 깊게 눌러쓴 검은 카우보이 모자, 덥수룩한 수염. 그는 그녀를 거의 보지도 않은 채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수야, 결국 여기까지 왔네. 이제 이걸 끝내고 너도 내 인생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해.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이 거친 카우보이의 모습과 자신이 알던 남편의 모습을 겹쳐보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동우 씨?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구석에서 지켜보는 영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약한 장난이에요. 몇 달을 남편 찾아 헤맸는데 어디서 이런 일꾼을 데려와서 남편 행세를 시키는 거죠? 제가 바보인 줄 알아요? 내 남편 어딨어? 영숙 씨가 고개를 저으며 동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가 무너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 목장에 처음 왔던 그 사람 맞아요. 자기 이름을 말했지만 그날 이후론 쓰지 않았죠. 이 사람은 이제 강원이에요. 당신이 알던 동우 씨는 훨씬 더 성장했어요. 당신이 감당하기엔 너무 과분한 사람이 됐죠. 이제 대화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세요. 지수가 반박했습니다.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동우 씨가 여기 있다면서 왜 이 남자를 내 앞에 데려다 놓는 거냐고?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내 남편이 필요해. 동우 씨가 보고 싶단 말이야. 제발 그를 데려다 줘요.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수야, 잘 들어. 동우가 주춤하다 이어갔습니다. 내가 동우야. 비록 네가 알던 그 모습은 아니겠지만 넌 이미 민호, 혜진이랑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나보고 거기 끼라고 했지. 난 너무 충격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여기까지 와서 일을 찾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 이제 너를 대면할 준비가 됐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야성적인 남자가 자신의 동우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우가 둘만의 비밀스러운 기억들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우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허리춤에 호신용 장비를 찬 옛 서부 소설 주인공 같은 모습이었지만요. 지수는 불안한 듯 그를 살폈고 동우는 장비를 풀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건 여기서 나를 지키려고 차는 거야. 이제 익숙해져서 벗는 걸 깜빡했네. 지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를 버렸어? 사랑하잖아. 내 곁을 떠난 건 내가 너에게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넌 우리 약속을 깼고 나 몰래 정부를 만들었으며 우리 결혼을 모욕했어. 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겨우 받아들였지만 그건 그냥 민호랑 혜진이었어. 우리 친구들이잖아. 우린 더 친해지고 있었을 뿐이야.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배신감을 느꼈어. 우리 집, 우리 침대에서 너희가 그러고 있는 걸 봤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떠나야만 했어. 지수는 후회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널 봤을 때 울어야 할지, 토해야 할지, 아니면 너희를 다치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희가 다가오는데 혐오감이 들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동우는 그녀의 부정을 차단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하며 우리 관계에 대해 고민했어. 결국 이곳 산골까지 흘러왔고 내가 한 짓이 현실임을 깨달았어. 우리 결혼은 그날 끝났어. 그런 배신을 겪고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아직 널 볼 준비가 안 돼서 여기서 일을 시작했지. 이분들은 낯선 나를 환대해 주었고 땀 흘려 일하는 법과 존중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너희가 앗아간 그 존중 말이야. 영숙 씨가 동우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했죠. 동우 씨는 모르겠지만 한 사장이랑 박 대리는 동우 씨가 캠핑할 때 근처에서 몰래 지켜주곤 했어요. 도움이 필요할까 봐요. 하지만 동우 씨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섰죠. 그는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진짜 남자가 됐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 여기 남든 서울로 돌아가든 스스로 잘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압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동우가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자신을 보면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이해해주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둘이 대화할 기회만 있다면요. 동우는 그녀의 표정에서 지난 봄의 계획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읽었습니다. 화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내가 동우인 걸 알았으니 그만 가. 본론만 말할게. 집에 가면 이혼 서류가 와 있을 거야. 서명하고 각자 길 가자. 재산 분할은 넉넉히 했으니 민호네랑 잘 살아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못해. 우리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넌 우리 셋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야. 아니, 지수야.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이제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법정에서 보자. 계속 거부하면 세상을 다 알릴 거야. 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너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민호네도 상황이 나빠지면 널 버릴걸? 그냥 서명하고 내 인생 살아. 동우는 일어서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지수도 일어나려다 불러온 배를 드러냈습니다. 민호가 애는 잘 만들었나 보네. 언제 예정일이야? 부모님은 아셔. 아니면 거짓말하는 중이야? 그녀는 배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아이야, 동우 씨. 이 소식이 당신 마음을 돌리길 바랐어. 민호랑 혜진이도 대부모가 되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동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해?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니. 민호가 시키더냐? 생각보다 더 망상적이네. 동우는 주방 문간에서 돌아섰습니다. 애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 내 아이면 양육비는 줄게. 하지만 면접 교섭권이나 친권은 포기할 거야. 애한테는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게 해.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수가 뒤쫓아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을 타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깨달았습니다. 동우는 아이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의 직장 생활도 불안정해졌으며 민호 부부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보다 자신들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수는 영숙 씨가 앉아있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친정아버지 같은 목장 주인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몇 년 전에 정관 수술을 했고 다른 남자는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정조라는 말의 의미를 잊은 모양이군. 지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질투 없는 사랑. 연결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선 완벽해 보였거든요. 통계적으로도 다자연애가. 바람도 덜 피우고 더 행복하다던데.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넷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1대1 관계를 유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한 사람 마음 얻기도 힘든데 여러 명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수는 조용히 울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우 씨한테 나 돌아간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이혼 소송은 할 거예요. 내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고 그게 내가 싸우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녀는 민호 일행과 함께 떠났고 고시아에서 사라졌습니다. 동우가 돌아오자 영숙 씨는 지수가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우는 이혼 재판을 위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고 지수도 약속대로 응했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민호 부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상황을 검토하고 2주 뒤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동우는 부모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부모님은 몰라보게 변한 아들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반가워하셨고 지수의 행동에는 큰 실망을 내비치셨습니다. 지수를 딸처럼 아꼈던 부모님이었지만 이제는 상종도 하기 싫어하셨습니다. 그 사이 지수는 딸을 낳았고 이름을 은지라 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동우가 친부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때문에 지수에게 마음이 조금 약해지셨지만 동우는 지수가 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판사는 상담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동우의 새로운 삶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삶과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판사는 지수에게 재산 50%를 분할하고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동우의 소득이 지수보다 적었기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표준 면접 교섭권을 설정하며 지수가 아이를 동우에게 보여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지수는 동우의 귀환을 간절히 바랐지만 판사는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동우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아이를 위해 쓰게 하고 다음날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동우는 예전 고객들과 다시 연락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에마 백호를 타고 다니며 기업들을 위한 부동산 매물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목장 일을 도왔고 목장에 설치한 전파 증폭기 덕분에 딸과 영상통화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강원에 대한 소문은 계속 퍼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한 케이블 채널에서 동우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고 싶다며 목장을 찾아왔고 이야기를 픽션으로 재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동우 대신 박 대리가 대외 연락책을 맡았고 홍보팀이 꾸려졌습니다. 곧 법인이 설립되었고 동우는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목장 직원들이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수는 동우에게 연락해 아이와 함께 그의 근처로 이사 가고 싶다며 일자리를 물어왔습니다. 동우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요구에서 가능성을 본 그는 영화 관련 지원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동우는 지수와 상의한 뒤 부모님께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동우는 횡성군청에 마을 외곽에 주택 몇 채를 짓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인프라 한계가 있었지만 주택 신축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군청은 계획을 승인했고 지수의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를 위해 작은 이동식 주택을 마련해 주었고 조만간 지수와 리틀 강원이라 불리는 딸 은지는 정착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합류해 이 과정들을 프로젝트에 포함했습니다. 단발성 영화였던 강원도에서 온 사나이는 시리즈물로 발전했습니다. 첫 편은 배신과 치유의 원작 이야기를, 두 번째 편은 이혼과 속죄를 다루었습니다. 작가는 동우의 무용담들을 섞어 전설적인 시리즈로 만들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동우의 로맨스에 대해 말하자면 그와 지수는 친구이자 공동 양육자로 남았을 뿐 연인 관계는 끝났습니다. 부모님과 지수를 위한 고급 주택이 지어지는 동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헬기 사고 생존자였던 희진 씨가 구급대원과 함께 목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희진 씨는 생명의 은인인 동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희진 씨는 이 마을에 작은 의원을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희진 씨와 구급대원은 동우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의원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동우는 목장 일과 영화 프로젝트, 고객 응대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희진 씨는 과로하는 동우를 걱정하며 일주일간의 캠핑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국 약혼했습니다. 지수는 동우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음을 깨닫고 박대리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우와 희진 씨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수와 박대리는 두 딸을 낳았고 한 사장 부부는 모든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자처하며 대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동우의 삶을 다룬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프닝에만 그의 본명이 살짝 언급되었고 이후 속죄와 갱생을 다룬 후속작들도 이어졌습니다. 동우는 한 사장의 목장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졌고 한 사장 부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희진 씨의 의원 덕분에 그들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도 말입니다.